머리 아프시죠? 워낙 피곤한 주제잖아요. 아니요. 워낙 피곤한 주제예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만 다들 피곤하다고 관심 없다고 국회의원들도 관심 없어요. 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그 부정적인 의미로 관료 독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꾸 우리들 영역을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시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넘겨줘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5.16 혁명 공약에 나왔듯이 시민 여러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고 그러잖아요. 에? 여러분들은 생업에만 종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렇죠? 조건을 포기하는 거죠, 사실. 부드러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제가 별로 재밌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제 성격이. 늘 피곤하게 삽니다, 제가. 미국이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사회주의 영향을 쭉 받다가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미국에다 부탁을 합니다. 야, 우리 경제 정책 좀 가르쳐주라. 우리 지금 몽고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 기획 담당했던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후진국에 우리보다 이제 후발적으로 산업을 이끌어오는 나라들한테는 우리가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한국 잘난 나라입니다. 그렇죠. 인구 5천만 명. 생각해 보세요. 1945년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을 5,500억 불을 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 500불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2만 불입니다만 북한 쪽보다 우리가 훨씬 못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10대 수출품이 뭐였을까요? 그때는 가발도 할 수가 없어요. 가발을 하려면 씹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계가 없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네? 아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입양. 입양도 다 돈 받잖아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으니까. 다 말린 바다 음식들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멸치 전부 다 말린 걸로 1등부터 10등까지. 근데 지금 10대 수출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휴대전화, LCD 뭐 이런 식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놀랍게도 제국주의 경험이 없어요. 이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중이에요. 다른 나라는 엄청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나눠 가질 게 많아요. 자원외교 방식으로 우리를 풀지 않고요, 우리의 경험을 선순환시키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전쟁이나 영국의 보수주의 혁명 같은 그런 혁명 없이 우리만의 독자적인 혁명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쿠데타 사실상 3번 하고 이 정도 민주주의 만든 나라 어디 있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 투르크족, 그쵸? 터키. 제가 작년에 터키에서 군사 쿠데타 청산에 대한 세미나를 하다고 그래 제가 그 팀들 이끌고 다녀온 적이 있어요. 옛날 다 우리가 몽골 초원에 같이 살았잖아요. 우리는 이리 오고 그 돌골족들은 저리 갔잖아요. 돌골이 투르크족 아닙니까? 터키를 하잖아요. 거기는 쿠데타 4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져서 몰랐는데 쿠데타 한 것 보니까 우리가 형제간이었다. 그때 막 웃더라고요. 똑같이 61년에 하고요. 그 다음에 71년에 하고 우리가 72년에 유신하고 80년은 우리가 먼저 하고 그 사람들은 80년 9월에 하고 우리는 97년에 청산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 한 번 더 해요. 이제 쟤네들 헌법 개정해가지고 과거 청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7년에 이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어떻게 군인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러면서요 학자들이 놀라워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먹여 살렸고,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학력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심을 긍정적으로 선순환시키고,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좀 지나치게 물신을 추구하잖아요.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지나치게 지금 빈곤하고 공궁하잖아요. 어디 가면 전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 가장 긴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아이들 운동시간 가장 긴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초, 중고생들 잠을 가장 못 자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학생 전체 기준으로는 괜찮아요. 왜요? 대학 들어간 순간 잠 많이 자버리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확 올려버려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휴가 가장 안 가잖아요. 그렇죠? 휴가 갔을 때 책상 치워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나라잖아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산재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노동 생산성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50 몇 프로. 술 담배 가장 많이 하는 나라, 그렇죠? 가정 생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부인들에게, 엄마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네 남편이랑 결혼할래? 그러면 전 세계에서 꼴등 나와요. 한 20 몇 프로밖에 안 나와요. 가장 낮습니다, 비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누가 남편이 알까봐 거짓말해서 그럴 거예요. 대단히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하고 황폐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재밌는 통계 하나 있잖아요.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물으면 다른 나라는요 70에서 80%가 내 자신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와요? 갤럽 조사 보면 갤럽이 전 세계 비교 조사를 해요. 매년 연초에.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1등 빌 게이츠, 2등 이건희가 나와요. 어떻게 그 사람들 속을 알아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내가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행복을 어떻게 나눠요? 이 기쁨을. 그러니까 다른 한쪽으로는 과도하게 성공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지금 지나치게 부조화돼 가지고 그 불균형을 어떻게 빨리 잡아내고 조정해 내느냐가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진보의 한계일 겁니다. 아프리카에서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면 미국한테 배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 사람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 옛날 평화봉사단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죠. 단순한 영어 교육이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기획원 청사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시죠? 지금 문광구 옆에 있는 경제기획원 청사 미국 국제개발원조처에서 지어주고 경제정책을 사실상 다 처음에 줬잖아요. 그런 식이죠. 미국한테 요청을 했어요. 미국이 체육 선생님을 보냅니다. 체육에서 경쟁을 가리키는 게 프로스포츠 경쟁, 그렇죠. 1등하면 다 먹는 거, 위너가 테이크오버 하는 거, 이게 최고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체육 선생님을 쫙 보내줘요. 그 나라에. 체육 시간이 됐어요. 달리기를 시킨다고 했어요. 1등하면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겠다. 니들이 좋아하는. 딱 세워놓고 선생님이 총성을 빵 울렸죠. 아이들이 막 달려요. 80m쯤 되니까요. 잘 달리던 애들은 호흡을 조절하면서 뒤에 오는 애를 쳐다보고, 못 달리던 애들은 빨리 앞에 가는 애 손을 잡으려고 젖먹던 힘까지 내는 거예요. 80, 90, 95, 100 하더니 전부 다 손잡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요. 미국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니들 그럴 수 있냐. 이게 무슨 경쟁이냐. 니들은 반칙했다 이거예요. 반칙이죠. 그 사람들 사고방식으로는. 아이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생님, 다 함께 1등하면 즐겁잖아요. 이래요. 실화예요. 이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철학자가 됩니다. 그 사람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삶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다 함께 1등하면 행복하는.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에는 5천만 명이 있고 5천만 명마다 다 1등인 게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획일화시키고 평준화시켜버리잖아요. 제가 광노인 교육감님이랑 친한데 광노인 교육감이 개소식 때 제가 속해 있는 정당보다 좀 더 진보적이시잖아요. 그래 이제 제 속해 있는 정당한테는 저만 오라고 그래서 축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서 그 이야기했어요. 제발 그런 교육 좀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 나와 있던 분들이 다들 웃으시던데 그게 제 기본적인 신조입니다. 오늘 강의하는. 다 함께 1등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극단적인 이 생존 경쟁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치하는 입장이 대단히 괴로워요. 자, 제가 생각하는 자유무역 그리고 신자유주의, 극단적인 자유무역의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유무역을 나라 대 나라의 무역으로 생각하는 게 1차원적으로 맞는 생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투자자의 문제입니다. 1% 대 99% 문제예요. 자, 이를테면요, 삼성이나 현대의 입장에서는 FTA는요 좋은 기회예요. 그렇지만 중기업이나 소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몸집 좀 키워가지고 체력을 비축한 다음에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데 싹 돌아버리잖아요. 한미 FTA를 저희들이 비판할 때 반박하는 논리 중에 핵심 논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97년에 우리가 유통시장 개방했다.
까르푸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다. 월마트도 들어오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마트가 이겼고 롯데마트가 이겨서 다 쫓아냈다.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고 훌륭한 나라다. 이기지 않느냐? 그럼 됐지 않느냐 이에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이긴 게? 동네에 이마트가 하나 들어오거나요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구멍가게 2,000개가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예요. 우리보다 그 다음 단계가 대만인데 대만이 10 한 6, 7% 됩니다. 다른 나라 보통 7에서 10이에요. 자영업자는 가족농입니다. 가족업이에요. 엄마는 주방 보고 아버지는 카운터 봐요. 자식은 학교 일찍 갔다 와서 배달하고. 망하면 다 망해요. 자영업자들이 연금을 듭니까? 보험을 듭니까? 노후보험 드는 게 없잖아요. 4대 보험을요. 어떡할 거예요? 근데 건강보험도 다른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보장률이 한 85% 돼요. 유럽은요. 근데 우리는 암에 걸렸다.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600만 원밖에 안 줘요. 400만 원 내가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400만 원은 별도로 보험을 들죠. 별도로 생명보험 회사가 내 의료보험을 들어요. 건강보험을 들어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2개, 3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어지간한 집은. 사는 집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암보험도 들고 뭐 보험도 들고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케이블 TV 들으면 전부 다 그 보험 광고 나오잖아요. 자, 미국이 한미 FTA를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열고 싶어 했던 분야가 바로 그 분야예요. 미국이 가장 발달했는 게 뭡니까? 금융 서비스죠. 돈 문제죠. 투자 문제죠. 자, 우리는 시골은 우체국 보험이 있잖아. 우체국 보험. 우체국 보험 가입을 하면요. 일반 보험 모집하는 설계사들처럼 수수료를 받아요. 1년 동안 이를테면 뭐 10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 싶다 그러면 얼마씩 받는 거죠. 휴대전화 요금에서 얼마 받는 시스템으로. 그 수당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막아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더 이상 니들은 영업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체국 보면 더 이상 보험 신상품을 못 내게 돼 있어요. 왜? 그건 사적인 영역으로 해야죠. 공적인 영역에서 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미국식 말은 맞죠? 맞죠? 자,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랑 어깨를 부딪히는 건 도발이 아니죠. 좁은 나라에 많은 인구가 사니까요. 그렇죠. 미국은 넓은 나라죠. 근데 쭉 가다가 가서 어깨를 부딪히는 건 싸우자는 말이에요. 이게 문화의 차이예요. 역사의 차이고. 자, 우리나라는 경제헌법이라는 헌법 조항이 있어요. 전국 경제인 연합회 있잖아요.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세계에서 2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우리나라. 일본은 게이단연이라고 있어요. 경단연이라고 있어요. 경제단체 연합회가 있어요. 그걸 번따 가지고 우리나라가 5.16 직후에 경제인 연합회를 만들었죠. 정경련을. 일본 게이단연은 이미 변해가지고요. 사회봉사단체, 국가의 이념을 만들어내는 단체로 변했어요. 재벌 이해관계 단체가 아니에요. 일본은 재벌 상속제도가 사실상 없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재벌 상속제도가 있다 보니까 정경련 역할이 뭡니까? 보수주의, 자유주의, 재벌의 이익에 대한 철저한 편애 이런 거예요. 그 정경련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동의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에 있는 경제조항을 배격을 해요. 제가 헌법 전공인데요. 정경련은 매년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헌법상 119조부터 120몇 조까지 없애달라 이거예요. 없애달라. 일본 헌법에는 경제질서 조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미국이 만들어줬으니까요. 간단해요. 유럽 헌법에는 있어요. 프랑스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다 이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시장주의. 사회주의가 나라의 핵심 이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이거예요. 사회성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경제 질서에 국가가 개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되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나라를 버리고 다 온 사람들 아니에요. 어찌됐건 새로운 개척자적 정신으로 새로운 꿈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다 자기 과거의 역사와 결별하고 온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1년인가요? 잊어버렸는데 1600 몇 년에 와가지고 그해 겨울에 도착하죠. 1월 달에. 그렇죠? 오면서 몇십 명이 죽잖아요. 한 120명 왔는데 이를테면 나머지는 한 60명 정도는 교인들이고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해 추수감사절에 이미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처음 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역이 가능한 인디언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랑 대화가 된 겁니다. 그해 추수감사절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초청을 해서 같이 파티를 해요. 나중에는 물론 사이가 안 좋아지지만 아무도 주인이 없기 때문에 말뚝을 박는 거죠. 이게 내 땅이죠. 내 가족, 내 직장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향토 예비군이 돼야 돼요, 스스로. 그렇죠. 그래 미국은 지금도 헌법에 총기 소유를 허용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본능이에요. 본질이에요. 최고의 자유예요. 국가가 개입해서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왜 내 몸을 내가 지키는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간섭하려고 하더니 자유가 최고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차츰차츰 영역을 넓혀서 교회를 짓잖아요. 그렇죠? 마을 한가운데 교회를 지어요. 유럽에 두오모 성당이 있듯이 어디 가나 중앙 성당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학교를 짓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가서 100년 전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그 사람이 보고 반해버린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미국은요, 자, 영국과 독립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시작을 한 겁니다. 헌법을 만들 때 맨 처음에 권력은 철저히 불신한다예요. 못 믿겠다. 권력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통치 구조만을 둡니다. 대통령, 의회, 대통령, 대법원. 기본권은 전부 인권이기 때문에 둘 이유가 없어요. 기본권을 도를 도라고 하는 순간 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 선인들은 다 글로 쓰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렇죠? 공자도 자아왈이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소크라테스는 문자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했습니까? 문자야말로 가장 위험한 그런 도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로 직접 유통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시 아무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예요, 제자들이. 옛날 모든 성인들의 말씀은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제자들 다 기록해 놓은 것일 뿐이지. 자, 본래적 의미의 자유는 내 개인 거기 때문에 문자로 만들지 마라가 미국 사람들 초기 생각이에요. 문자로 규정하는 순간 협의한 그 해석 틀에 갇혀버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의회 이걸 뽑아놓고 보니까 서서히 권한에 대한 침해가 오는 겁니다. 안 되겠네? 자유를 만들어야 되겠네? 자유를 규정해야 되겠네? 그래서 수정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갖다 붙여버려요. 그게 수정헌법이에요. 부가적인 헌법입니다. 원래 미국 원래 헌법은 헌법 구조만 있어요. 통치 구조만. 그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하고 종교의 자유예요. 미국 사람들 생각하는 자유의 핵심은 그겁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게 최고의 자유예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사회적 규모가 커지죠. 이걸 어떻게 규율할까? 국가가 개입할까? 미국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국가가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뭘 만들었느냐? 두 가지 생각을 해내요. 하나는 계약 조항을 확장시켜 해석을 하자. 두 번째는 듀 프로세스, 적정 절차 조항을 통해서 공정한 거래를 감시하자. 그래서 미국에서 경제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규율하는 두 가지 도구는 딱 두 가지. 하나는 계약, 둘째는 적정 절차. 그래서 미국은 공정거래법이 아주 강한 나라예요. 재벌이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재벌이 은행을 할 수가 없어요. 금산분리가 철저히 적용이 돼요. 이를테면요. 재벌이 자기 자식들한테 차익을 실현해가지고 부정적으로 넘겨줄 수가 없어요. 오늘 보셨죠? 페이스북 창업자 스톡옵션을 행사해가지고 4조 몇천억 원 이득을 얻는데 세금으로 거의 1조 7천억을 내야 돼요. 35%를 내야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을 못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자,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계약과 적정 절차만으로 규정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개입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공공적 영역을 인정을 해요. 사유재산과 함께 공공적 성격. 자, 소를 풀어놓고 공동으로 소풀을 뜯기는 산이 있단 말이에요. 말뚝 박아놓고 우리 소만 여기서 풀을 먹일까 이게 아니라 풀어놓고 같이 가서 소를 뜯겼잖아요. 어릴 때. 풀에 무슨 소유권이 있냐 이거잖아요. 그게 도리어 낫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나중에 그게 노벨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공의주의 비극 가지고 박사기 아니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잖아요. 행정학 전공한 여자 경제학자 있잖아요. 그분. 한참 뒤에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 가치를. 그게 노벨상감이 되는 거예요. 공의주의 비극이라고요. 칸을 말뚝을 박아놓고 풀을 먹이는 게 낫느냐, 다 풀어놓고 먹이는 게 낫느냐 이거예요. 공의주의를 두고 풀을 한꺼번에 뜯어먹는 게 결과적으로 이득이더라 이겁니다. 미국도 반성을 하는 거죠. 세계 경제 조류가.
자, 우리는 87년에 헌법을 만들면서 119조를 가져와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소득의 불평등이나 그 다음에 지나친 폐해나 남용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자 이거예요. 2008년에 미국이요,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아까 말씀드린 헬리콥터 밴, 버냉키가 양적 완화 정책을 펴면서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돈을 풀어줄 때, 금융기관하고 자동차 회사에 나눠줄 때, 구제금융을 해줄 때 미국에서 1차 의회를 통과할 때 부결돼 버립니다. 왜 부결된 줄 아세요? 저건 사회주의 정책이야. 그래서 부결이 돼버려요. 저건 사회주의다. 누가 반대했냐? 공화당이 반대해요. 부시 대통령의 재무부 장관 폴슨이 주도를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법안을 제출했는데 구제금융을 주자는, 이걸 미국 의회에서 부결시켜버렸다니까요.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가지고. 국가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돼. 망하게 놔둬 이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괜찮아요. 차라리. 근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대마 불사란 말이에요. Too big is to die예요. 너무 큰 것은 죽어서는 안 돼. 그게 죽어버리면 우리 전체가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재벌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 대기업의 운명을 똑같이 생각을 해요. CHAEBOL이에요. 다른 나라는 이런 기업 집단에 대한 영어 단어가 없어요. 재벌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에 올라 있어요. 재벌, CHABOL. 가족기업. 가족기업이에요. 본질은 가족기업. 우린 대마불사론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파이가 커져서 무역 규모가 커져서 이득이 돌아온다. 그럼 나눠 가질 수 있느냐? 나눠 가질 태세가 돼 있느냐? 그 다음에 한계 산업에 그 이익을 돌려주겠느냐? 까르푸나 월마트가 나갈 때 이마트나 이런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 동네 자영업자들을 최우선적으로 자기네 종업원으로 채용을 했느냐? 납품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피자 크게 만들어서 여동생 회사에서 납품 받아가지고 이마트에 팔잖아요. 통큰 피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치킨 만들어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동네 치킨집까지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선순환이 안 되는 거죠. 나만 살겠다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자, 다시 갑니다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제주 비행장이 있다고 그러죠. 제주 비행장이 있어요. 근데 새로 비행장이 건설이 활주로가 이렇게 쭉 된데 이 근처에 돼지 사육을 하는 농가가 있다고 그러죠. 돼지. 활주로 소음 때문에 이제요. 활주로 소음 때문에 당연히 사육 두수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있는 판례들이에요. 주변에 공군 비행장이 생기니까 돼지들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잠도 덜 자고 그러니까 살도 안 찌고 새끼를 또 덜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줘야 되겠죠? 해줘요. 우리도 해줍니다. 근데 해주는데 손해배상으로 해줘요. 손해배상. 특별하게. 이 소음 자체를 불법으로 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군 비행장 소음이 불법일까요? 네? 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군 비행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적인 영역이 있어야죠. 활주로가 있어야죠. 민간 비행장이라도. 대신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만들어야 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자면. 그 정도는 수위라 의무가 있는 거죠. 무조건 우리 집은 안 돼. 내 뒤뜰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미국은 우리 지하철을 건설할 때 땅속 돈도 주죠. 그렇죠. 우리 빌딩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요. 그럼 돈을 줍니다. 자, 이건요, 정반대 입장에서, 자, 돼지 사육을 하는 그 공중에 대한 권리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어, 이거예요. 이 공중에 대한 권리, 이 공중을 편안하게 활용하고 호흡하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권리, 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한 거야, 이렇게 봐요. 간단하지만 대단히 복잡한 논리입니다. 죄송한데. 그래서 이걸 국가가
이걸 합법적으로 수용을 해갔다고 봐요. 수용. 불법 행위를 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걸 가져간 거야. 이건 불법이니까 돈을 줘라고, 미국은 합법이니까 돈을 더 줘라 해요. 적법한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수용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에는 직접 수용이 있고 간접 수용이 있어요. 직접 수용은 도로를 건설한다고 직접 도로 부지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간접 수용은 이런 거죠. 직접적으로 뺏어가진 않은데 결과적으로 내 땅을 뺏어간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 그렇죠. 자, 미국은 소유권 제도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공적인 영향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소유권 개념으로 포섭을 해놨어요. 자, 카자흐스탄 알마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 수도였는데 지금은 옮겼죠. 카자흐스탄 알마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시장이 미국인 투자자하고 계약을 맺어요. 무슨 계약을 맺느냐? 무슨 계약을?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로 해요. 주상복합. 그리고는 중앙정부에다가 시정부가 허가를 요청했죠. 우리가 저 땅에다가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는데 괜찮겠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중앙정부가 뭐라고 그러느냐? 야, 니들 정신 있어? 거기는 국립수목원 부지잖아. 그래요. 국립. 광능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거기다 니들 주상복합을 짓겠다고? 안 돼.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투자자가 예를 들면 제주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래요. 제주도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중앙정부에 물어보니까 도시계획상, 국가계획상 거기는 천연기념물 보존지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국 투자자는 여기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내가 알아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미리 확인해봐야죠. 너 확인도 안 했어? 등기부등본도 안 떼봤어? 도시계획도 안 봤어? 이럴 거 아니에요. 소송해봐야 져요. 우리는 안 돼요. 근데 미국 투자자는 결국 주상복합을 지으려다가 국립수목원 부지라는 것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어찌됐건 자기는 맨 처음에 주상복합을 통해서 돈을 왕창 벌려고 기대를 했잖아요. 그 기대를 했는데 이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ISD예요. 투자자 국가소송제. 이게. 자, MOU라는 말 지방신문에서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제주 시내에 뭐 말레이시아 재벌하고 손잡고 높은 빌딩을 짓겠다. 그 다음에 외자 유치를 하겠다. 중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겠다. MOU 체결했다. 그 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 정부 들어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MOU를 뭐 21건인가 체결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계약으로 이어졌잖아요. 양해각서에 불과해요. 계약을 체결하려면 그래 좀 서류 좀 보자. 우리 확인 좀 해볼게. 내가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지 좀 도와줄래? 이 정도예요. MOU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 터키 가셔서 11조짜리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MOU를 체결했어요. 그건 의미 없어요. 본계약 때 보도를 해야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 정부는 11조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또 지금 과장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 MOU를 체결했다가 안 하겠어. 이러면 계약 본단계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해 줄 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한미 FTA는 미국인 투자자하고 제주시 정부가 제주시 무슨 항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미국 투자자가 와서 한번 살펴보고 갔다. 근데 중앙정부가 돈 50% 안 된다니까 나 못하겠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진척을 안 시켰다. 그러면 이 MOU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ISD는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왜 미국과 ISD만 문제 삼느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MOU 단계에서 위반까지 ISD가 가능하도록 만든 건 대한민국하고 미국 간 FTA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ISD는요 투자자 국가소송제예요. 투자자가 그 나라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법상 최저 기준. 근데 국제법상 뭐가 최저 기준이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송이 많아요. 두 번째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평등하게 대접해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에 위반했을 때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ISD예요. 우리가 한 EU하고 FTA는 ISD가 안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EU는 아직까지 완전한 주권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송에 대한 권한은 아직까지 EU한테 안 넘겼어요. 각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가 EU와 FTA를 할 때 통상에 대한 권한을 이미 넘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EU랑 대표로 FTA를 했지만 EU 국가들 중에 소송 관리 권한은 아직까지 안 넘겼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그러면 각 나라, 우리가 프랑스에도 투자하고 프랑스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그러면 ISD가 있을까? 없어요. 독일과 한국 사이도 수많은 투자가 있죠. 그렇죠. 서로 ISD가 있어야 되겠죠. 독일 투자자도 보호받고 우리 투자자도 보호받아야 된다면 없어요. 독일과 중국 사이에도 없어요. 세계적인 표준이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미국과 나프타, 북아메리카,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는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사이에는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캐나다한테 미국이 몇 차례 당해버립니다. 같은 영미권 국가라 법을 잘하니까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수정을 해요. 다운시킵니다. 2004년에. 근데 이 다운시켰던 걸 한미 FTA에서는 가장 최고 수준으로 올려버려요. 우리가 또 당했어요. 여기서 지금. 자, 그러면 프랑스하고 한국 사이에는 왜 ISD를 없이도 잘 돌아가느냐? 서로 사법 체계를 믿으면 돼요. 우리가 미국 가서, 우리가 독일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야.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독일 기업이 바이엘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독일 사람이라고 한국 법조인이 나한테 불리한 판결을 안 내리겠지?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럼 미국과 한국 사이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우리는 맹방이라고 생각하죠. 피를 나눴다고 생각하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호주 사이에는 한미 ISD가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왜? 같은 영미법 국가니까 같은 세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이랬어요.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공론화를 시키고 신랄하게 문제를 삼았어요. 제가 법조인이라. 정말 이게 심각한데요. 우리가 ISD 예외를 인정받은 게 딱 이 정도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대한민국은 주택공사, 그렇죠? 토지주택공사라는 거대한 공기업이 있잖아요. 여기가 집 가장 많이 짓잖아요. 토지 수용 가장 많이 하잖아요. 자, 이를테면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땅을 사놨어요. 여기다 공장을 지으려고 마음먹고 있어. 근데 토지주택공사가 이 땅을 수용을 해버려요. 이게 ISD 세상이에요. 여기다 땅을 사놨어요. 근데 전에는 고도 제한이 5층이었는데 3층으로 낮춰버렸다. 이거 곧바로 소송이 가능해요. 왜? 투자자가 권리를 침해했으니까요. 근데 미국이 가장 욕심내는 건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이건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FTA도 있기 때문에 다만 한국에 대해서 예외를 덜 인정해 준 것, 이것 정도만 불만일 수 있어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한국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미국이 15인데 우리가 1.1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몇이잖아요. 그럼 미국은 이렇게 큰 나라라고 지금까지 FTA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장점은 미국은 철저히 자유화, 민영화, 사유화돼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망산업, 네트워크 산업 있죠? 이게 전부 다 국유나 공유예요. 철도, 도로, 하수도, 상수도, 그렇죠? 지하철, 가스, 중수도, 그렇죠? 그다음 인터넷, 뭐 전부 다 이런 망산업, 네트워크 산업이 국가의 중추고, 그다음 방송 전파 이런 것들은 남용하면 안 되고 공적 영역에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마저 민영화하면 안 돼요. 민영화 최저 한도입니다. 이게 이 네트워크 산업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민영화의 근거를 뜻밖의 헌법이 아니라 한미 FTA 둬놨어요. 슬그머니 끼워놨어요. 이래 돼 있습니다. 투자 계약이라는 조항을 두고요. 그 투자 계약에 위반했을 때는 ISD를 하게 돼 있어요. 투자자 국가 소송을 벌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래 돼 있어요.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 교량, 운하, 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 산업을 수행할 권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발전,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해서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이뤄놨어요. 어렵죠? 발전, 전기 산업, 발전에 대한 민영화 근거를 둬놨어요. 배전, 전기를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용수 처리, 상하수도겠죠. 그 다음에 용수 처리를 보내는 거, 관로를 까는 거. 그 다음에 통신은 무선이건 유선이건 다 해당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당사국을 대신해서, 한국을 대신해서 일반 시민한테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를 미국인 투자자가 계약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해놨다니까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근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인천공항,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이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 이거 누가 지은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서 지은 거죠. 네. 특히 우혹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백델한테 줘가지고, 조지 슐츠 있잖아요. 옛날 아버지 부시 때 그 슐츠한테 줘가지고 인천공항 건설했단 말이에요. 세계 1등 공항으로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요, 그 바닷가를 메우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멘트를 메고 가요. 거기다 전부 다 이름을 써놨어요. 이 시멘트는 몇 호자 누가 부은 거다. 나중에 여기서 물이 새면 네 책임이다. 전부 다 써놨어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동석 장관한테. 지금 여수 엑스포 그 대표로 가 있는.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닷가에 나무가 약하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전부 다 옮겨 심은 겁니다. 미리. 옮겨 심어놨다가 또 옮겨 심다가 또 옮겨 심었다 그래가지고 이 갯벌에 적응시키고 소금 바람에 적응시키려고 그 노력을 해가지고 살려놓은 공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싸고 이용료가 가장 싸요. 그래서 외국 항공사들이 공항 이용할 때 돈을 내거든요. 공항 가서 쓰잖아요. 활주로를 이용하고 다 돈을 내요. 그걸 1등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걸 지금 민영화하려고 자꾸 시도하죠. 그렇죠. 4대강 사업에다가 31조를 쏟아붓고 나니까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그 돈을 하려고 여기서 한 몇 조를 만들려고 자꾸 시도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정부가 마지막에 다른 나라 투자자들하고 호주의 맥키리하고 이를테면 MOU를 체결해 놓고 그냥 나가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어요. 이거 재검토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중단을 시키거나 이 계약을 MOU를 취소해 버려요. 이게 민영계약 아닙니까? 민영화 계약. 그렇죠? 민영화 계약을 정부가 그만뒀을 때 소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FTA에만 이 ISD 조항을 뒀다니까요. 소송할 수 있어요. 곧바로. 한번 자유화, 민영화, 서비스 영역으로 나아가면 뒤로 올 수가 없어요. 역진 방지예요. 톱니바퀴를 뒤로 돌리면 부서져 버리죠. 앞으로만 나아가야 되는 거죠. 뒤로 잘못 엔진 돌리면 망가져 버리잖아요. 다. 그러니까 개방화, 민영화, 자유화는 괜찮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계속 그렇게만 가야 돼요. 공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쪽으로 국가 정책을 운영하거나 공공성 있는 걸 운영하는 건 안 돼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다른 법 원리가 없어요. 계약과 적정 절차라는 두 가지 원리로만 나라가 운영이 돼요. 그래, 총기 소유조차도 자유란 말이에요. 간섭하지 말아요. 아직도 KKK단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총기를 소유해가지고 부작용이 발생했다. 총기 다 뺏어빼라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조선일보가 최근에 게임 산업 때 아이들 게임 때문에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게임 산업을 규제하자 그러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오늘 또 저희 동네에 아침에 미리 인사하고 왔습니다만 졸업식이 있어요. 벌써 경찰차가 와 있어요. 아이들 졸업식장에 경찰차가 와 있어요. 이게 바른 거예요? 모든 걸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하고 간섭하고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나라예요. 개인의 사소유권만큼이나 공공 영역이 중요하다고 믿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식 법 원리, 미국식 헌법 원리는 개인의 사소유권이 최고의 원리고 그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이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원리가 없는 나라예요. 개인의 자유가 최고예요. 투자자의 자유가 최고예요.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민영화가 돼야 돼요. 자유화가 돼야 돼요. 개방화가 돼야 돼요. 이 법 원리, 이 헌법 원리에 따라서 한국 법과 한국의 정부 정책 운영 원리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 핵심이 미국인 투자자의 이득을 보호하는 것.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들어가 손해를 봤다. 그건 ISD로 소송을 거는 건 당연해요. 자, 거기까지는 저도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뭘 집어넣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산업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권리, 민영화의 근거를 거기에 더 달아놨고 조금이라도 민영화의 낌새가 있다가 뒤로 후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민영화 돼야 돼요. 자유화 돼야 돼요. 개방화 돼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철도 민영화 보셨죠? 2015년부터 KTX 수서에서 출발하는 그 노선에 민간 열차가 다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설적으로 자기가 거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철길을 깐 다음에 철도를 운영하고 기관차를 보내면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철도 깔아줬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기차만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기차를 끌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적자 노선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돈 남는 노선만 운영하겠죠. 그게 철도 민영화예요. 지금요. 온 나라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거기에 지금 동부그룹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동부그룹 주식을 미국인 투자자가 한 주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소송할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한 주만. 지배주주가 아니어도 돼요. 대한민국 ISD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리가 없는 투자자의 이익을 완벽하게 극대화시켜주고 투자자의 기대이익조차도 소송을 할 수 있고 본계약이 아니라 MOU만 체결했다가 양해각서했다가 그만둬도 소송을 할 수 있고 이걸 찬설이 효과라고 그런다. 설이 효과. 우리나라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미국인 학자가 지어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관여해서 의견서를 내거나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뒤통수를 땡기는 겁니다. 뒤통수를 누가 땡겨요? 보이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가 땡기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환경 영향 평가나 하고, 그렇죠, 교통 영향 평가나 하고 이런 영향 평가만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되겠어요? 외국인 투자자 영향 평가를 해야 돼요. ISD 평가를 해야 돼요. 동부그룹 주식 중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 주만 가지고 있다. 이건 지금 철도공사가 공청회까지 했습니다만 만일 이걸 법안까지 만들어 버렸다. 이 순간 신뢰이익, 기대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 들어와요. ISD에 완전히 걸려들어요. 이게 민영화예요. 자유화예요. 개방화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보다는 덜 의미 있습니다만 각종 댐 공사, 도로 공사, 철도 공사, 수많은 공사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는 토건업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비중에서요, 토건업이 한 22% 정도 돼요. 다른 나라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받은 도시가 속초하고 전 제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모든 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아름다운 도시인데, 역설적이지만 죄송합니다만 정치가라서 제 욕하는 겁니다만, 가장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야 될 지방자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그 두 군데인데, 그 점에서 나는 늘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도 안 갑니다. 성길라서. 제가 거의 20년 전에 우도 다닐 때는 걸어서 다니고 아름답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대로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너무 망가뜨려놔서 제가 우도는 옛날 기억으로 그대로 안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가요. 그 기억이 훨씬 아름답잖아요. 뭘 나가 상처 입습니까? 첫사랑 애인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남노하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사한 느낌이에요. 가슴이 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요. 다만 그걸 늘 예로 들어요. 왜 제주만의 경제정책, 제주만의 주택정책, 담벼락은 여전히 돌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은 얼마나 그 물 잘 빠지는 돌 깎아서 하면 아름답고, 수많은 그런 길들이 있는데 왜 자꾸 서울식 모델, 중앙 모델, 그렇죠? 예산을 많이 끌어와야 되고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해야 되고. 제주도로 오는 목적이 뭡니까? 서울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똑같은 겁니다. 미국식 법 원리와 미국식 제도와 미국식 법과 미국식 삶은 완전히 달라요. 베트남 전쟁 때는요, 사람들이 죽으면 미국 사람들이 분노를 했어요. 반전 시위를 했어요. 이라크에 가서 3,700명이 죽어도 사람들이 시위 하나 하지 않아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입니다. 지가 선택해서 월급 많이 받고 가서 죽었잖아. 그건 지 책임이야 이거예요. 이게 미국식 법 원리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설사 용병으로 갔더라도 한국인이 죽었다 그러면 같이 울어요. 자,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노숙자가 얼어 죽었어요. 나라도 와서 문상을 해야 될 것을 왔다 그랬어요. 미국은 갑니까 안 갑니까? 갈 이유가 없죠. 자기 책임이죠. 북한은요, 이의를 않고 노숙을 한다고 형사처벌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산을 안 한다. 그건 국가 체제를 위반하는 거죠. 국가보안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처벌해요.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잖아요. 네가 일하고 싶으면 네가 일하고, 네가 먹고 싶으면 네가 먹어. 노숙자도 노숙자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도 공동체성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살아있어요. 우리 이웃인데 그날만큼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슬프고. 종교적 연민의 정이 젖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노숙자가 얼어 죽었다. 그건 뉴스도 아니에요. 쥐가 가서 얼어 죽은 거 내가 어쩌란 말이야 이거예요. 지 책임이지. 지가 열심히 일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에 3,700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울지 않아요. 지 책임이다. 지가 선택한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 자유와 자유가 만났을 때 두 사람을 규율하는 건 계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는 상상을 못해요. 계약 말고 다른 무슨 법 원리가 있는 거야 이거예요. 계약 국가예요.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법 원리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도론되니까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하고 경제 질서를 움직이는 건 이제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한미 FTA가 지배를 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외교 안보는 아까 말씀드린 한미 행정협정하고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하고 한미 상해 방위조약 같은 거는 협정들이 지배를 할 수밖에 없다. 지배하는 사이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외교안보 전공자로서. 좀 더 나아가서 헌법상 가장 중요한 자유, 그걸 개인한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재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유 한계를 종교가 재단하지 않아요. 국가가 재단해요 지금. 자, 이건 국가보안법이네? 이건 사상의 자유네? 그렇잖아요. 이건 학문의 자유를 벗어났네? 왜 당신 이 원정 가지고 있어?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게 궁극적으로 나한테 검열로 작동을 해요. 말할 때 조심스러워요. 내가 혹시 밤이로 비칠지 진북으로 비칠지 두렵단 말이에요. 빨갱이로 비춰질지. 그 자유 영역을 국가한테 줘버린 나라예요. 자,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헌법에는 민주공화국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앞에다 자유 안 붙이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고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유는 국가의 불간섭입니다.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게 최고의 자유예요. 그게 본래적 의미의 신자유주의예요. 하이에크가 말한, 유태인 출신 하이에크가 말한 신자유주의는 본래 그거예요. 국가에 간섭하지 마라. 그럼 간섭을 안 하면 무질서한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법치예요. 법치. 법치는요, 시위하지 마라, 길거리 점령하지 마라, 노숙하지 마라, 포장마차 끌고 다니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자는 거예요. 무단횡단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게 신자유주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는 뭡니까? 반공산입니다. 반공산. 반공산주의를 자유주의로 착각해요.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산주의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모든 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정합니까 지금? 한미 FTA 우리가 결정했어요? 관료들이 결정해놓고 대통령이 결정해놓고 우리한테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알고 결정을 해야 돼요. 주권자는 알아야 돼요. 주권자는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정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대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들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홍보를 늘리고 접근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대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잘못 뽑았으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4년이건 5년이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권을 어떻게 좁혀버리느냐? 4년마다 한 번 가서 도장 찍고 오는 거,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거, 이 두 가지가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살부터 18살짜리는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주권은 뭐라고 증명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화국이 뭐죠? 자, 종교와 도덕의 분리, 정치와 도덕의 분리가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렇죠?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논거를 통해서 공화국 개념을 만들어내요. 공화국은 공동의 문제를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의 토론을 통해서 공동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화당 때 그랬어요?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지금도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은요 1인 1표입니다. 배우건 못 배우건, 가난하건 부자건, 빽이 있건 없건, 성별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1인 1표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1인 1표예요? 아닙니다. 한 주 1표예요.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5천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1인 1표를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1주 1표에서 5천원 주식 가진 사람만 한 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ISD가 가장 막강한 일종의 무기, 권력으로 작동을 하는데 ISD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인베스터, 투자자예요. 투자자와 스테이트, 국가 간의 디스푸트예요. 투자자와 국가 간의 쟁점,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투자자 국가 소송제예요. 그러면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투자할 여력이 없는 사람, 투표권 말고는 아무도 권리도 없는 사람은 이 권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하고 소송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투자자가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미국 월스트리트라는 동네가 있어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미국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검은머리 투자자들이 많아요. 지금 론스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검은머리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움직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론스타가 팔고 16조 차익 실현하고 나가게 하는데 뭐냐 이거죠 지금. 그렇지만 증거는 안 나와요. 미국은 투자자 천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돈이 전에는 스위스 금고 속에 넣어놨다가 지금은 전부 다 미국으로 가 있어요. 이 투자자 집단들이 1인 1표로 무장한 공화국을 1주 1표라는 주식 주자, 주인 주자 주권이 아니라 주식 주자 주권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럼 나라의 존재는 없는 거죠. 근데 사회적 약자들은 누구 보호를 받아야 돼요? 공공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공공이고 국가 정책의 영역이에요. 수돗물을 싸게 공급해 줘야 돼요. 산업용 전기는 57%고 지금 우리 민수용 전기는 90몇 프로 아닙니까? 가격이.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 줘야죠. 여러분 시킨 대로 다 했잖아요. 출생신고 하라니까 다 했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라니까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제도가 전 세계 199개 나라 다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등록 있는 나라 몇 개 안 돼요. 불과 2-3개 나라예요. 태어나자마자 번호를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전자여권, 전자칩을 넣잖아요. 이제 나중에 생체여권 하겠죠. 생체인식 넣겠죠, 칩을. 그 순간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요 호주머니에 아이폰을 끼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요 내 하루 동선은 100% 잡혀버립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신용카드를 한번 쓰는 순간 내 정보는 전부 다 노출이 돼버려요.
이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받을 겁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자유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자유, 내 멋대로 생각할 자유인데 그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데 이 자유를 보호해주는 게 공적인 영역, 국가의 영역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영역을 누구 손에 넘기느냐? 전에는 국가가 괴물이었는데 이제는 투자자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투자자가 국가조차도 깨뜨려 버리는 거죠. 투자자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모든 권리, 모든 걸 들여다보고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미 FTA를 반대하는 목적은,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한미 FTA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미국 상품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관세 8%, 자 100원 중에 8원이 싸진다. 그 다음 미국으로 들어갈 때 2원 싸진다. 이건 괜찮아요. 이건 한계 산업에 대한 보완책만 마련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서로 간의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상품이 미국으로 나갈 때는 여전히 미국은 장벽을 다 쌓아버렸어요. 그 다음 우리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사람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장점을 가진 1차 산업과 서비스 산업, 지적재산권 이쪽은 완전히 열어버렸어요. 심지어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대학 군회가 복사물 원상이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 렉처러라고 돼 있어요. 대학 교수랑 그 다음에 학생이랑 복사집이랑 대학 교직원 이 네 사람들은 특별 감시를 해라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동으로 단속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훌륭한 정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가난한 학생들이 외국 책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몰래 복사해서 했는데 FTA 후속 대책을 만들려면 농업도 보호해야 되지만 각 대학 도서관에 우리나라 학문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사서 보는 책을 사서 나눠줘야 되겠죠. 이게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이죠. 했나요? 안 했어요. 미국을 위해서 뭘 했는 줄 아세요? 미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한 권을 복사하면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만들어라. 그 조항을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넣었어요. 상업적 목적으로 4권 이상 복사했다. 복사하려면 양면 복사해야 되니까 2권씩 나오잖아요. 사실은 저도 최근에 카톨릭 책 하나 복사했어요. 사회의 정의란 책 있지요. 70년대 초반에 나온 그저 로마 교황청의 정의에 관련된 그 말씀만 쭉 모은 대단히 좋은 책이 있어요. 제가 다른 종교 기관에 가서 특강을 할 일이 있어서요. 각 종교의 정의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제가 잘 아는 신부님한테 전화드렸더니 그 책을 자기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빨리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절판돼 가지고요. 70년대 초반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서문을 썼어요. 뒤에 주교회의 결정 의견서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 이미 큰일 났다. 이 고도 성장, 이 빈부격차 지금 내놔도 똑같은 의미 있는 그런 문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조계종에 가서 강의할 때인데 그걸 미리 가지고 가 상의를 했습니다. 당신들 복사하라고 그랬어요. 조계종이 복사했어요. 솔직히 10권 만들어서 제가 5권 뺏어왔어요. 아니 한 분은 경향신문 편집국장 주고 제가 극찬을 했더니 몇 사람 나눠주고 제가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한국 책이라 괜찮지 미국인 투자자 책, 미국 사람의 책, 미국인 저자의 책이면 어떻게 돼요? 저는 5천만 원 내야 돼요. 책 5권 가져가고 5천만 원 내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복사해서 얻는 이익보다 복사해서 얻는 손실이 크죠? 그럼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사겠죠.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이게 신자유주의 범죄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서 범죄학은 강한 처벌이에요. 삼진아웃 있죠. 우리 교통사고. 그게 미국식 법원리입니다. 신자유주의 법원리예요. 세 번째는 설마 안 하겠지 이거예요. 음주운전 한다고 세상에 2년 반 동안 그렇죠. 2년 이상 운전을 못하겠는데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인명사고가 아닌 이상은. 그런 식의 법원리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능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가 단순히 경제협정의 범주를 넘어버렸습니다. 중국과 일본 국제 전략이 각축되면서 여기가 가장 뜨거운 미래로 이동의 핵심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그 국제 전략을 이해를 못하고 미국 세계 전략 변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91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우리의 자존심으로 포장해서 다 들어줬어요. 우리가 돈 다 대면서.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미국의 세계 전략 속으로 깊숙이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가기 힘들어요. 제주 강정기지, 한미 FTA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미국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일입니다. 이건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선언이죠. 우리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 과연 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정치인,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 불안감을 딛고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지금 우리가 살아온 자본주의 경제 질서, 거의 100여 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준 경제 체제가 이대로 영국이 갈 것이냐? 경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치보다. 물적 영역이 영적 영역을 지배해버려요. 사회정의보다는 경제정의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돼버려요. 경제적 이해관계, 우리 모든 이해관계, 인간관계마저도 파탄시키거나 지배해버려요. 모든 관계들이 그걸로 해석이 되고 그 관점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본의 힘, 투자자의 힘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ISD인데 이 투자자들의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이런 식의 사회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민영화, 개방화, 자유화될 수 있도록 민간병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가진 투자자들이 영구히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마저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한계를 깨닫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역사의 발전 방향하고 일치하느냐 이거죠. 일치하지 않는 거죠. 역사의 발전 방향은 다시 인간 중심의 시대, 물적보다는 영적인 시대, 정의의 시대, 사회정의의 시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건데 역설적으로 가는 겁니다. 깊숙이 포로가 되는 거죠. 근데 수출이 잘 되면 우린 잘 살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수출 잘 되면 나에게도 파이가 떨어지겠지. 나는 그럼 행복해질 수 있겠지. 이 가장 유치한 수준의 정의 개념, 사회구조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저도 낮은 단계의 자유무역 협정이라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중간 단계 이상의 자유무역 협정,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고 더구나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성격이 대중국 봉쇄 전략, 경제동맹, 안보동맹, 전략동맹의 성격으로 비화돼 버린 이상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제자리 서서 이 모래바람이 멈추길 기다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칼라일의 말입니다. 역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